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나온 놀라운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중요한 부동산 소식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GTX D노선 확정안이고요. 두 번째는 커지는 8월 금리 인상설, 마지막으로 다시 낮아진 대출금리입니다. 자, 그 말 많던 GTX D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김포 검단 찍고 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하는 것에서 직접 용산, 서울역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GTX D노선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술 먹고 선 잘못 그었냐. 왜냐면 이런 광역교통대책,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에서 서울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철도 계획인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옮겨가네? 희한한 교통대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결과 김포 시민들은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왜? 강남 직접 연결을 희망하시니까. 그런데 이 GTX D노선은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GTX B노선과 연계된 부분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포 공담 찍고 서울 지나고 강남, 하남으로 가는 노선은요, 현재 도시철도 계획상에선 쉽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김포 경전철이나 9호선 등이 노선에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계획은요, 과거에 민원 힘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모델인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비슷한 노선의 도시철도가 있으면 그 사업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복병은 있지만요, 아마 이 안대로 최종 채택이 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쉽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GTX B노선, D노선, 이 GTX 노선이요, 광화문을 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여의도, 용산,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로 이어지는 구조죠. 물론 이 노선들도 알짜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서울역보다 광화문 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3대 오피스 권역 중 여의권역과 도심권역을 관통하거든요. 이 두 개만 연결돼도요, 강남 연결 못지않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GTX 역사를 광화문으로 하자. 서울역에 회사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광화문 지역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GTX 노선이 광화문이 지나갔으면은 아마 이렇게 B 노선에 대해서, 이제 D 노선에 대해서 박한 평가는 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혹시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은 중간에 지나는 역사를 좀 위치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전월에 2.73%에서 2.69%로 4bp 하락을 했고요.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2.91에서 2.89로 2bp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한다고 한 게 5월달부터 이야기가 시작이었는데 5월 가중평균금리 왜 낮아졌을까요? 자, 이런 현상은 결국 낮은 예금금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금금리가 작년 7월, 8월 가장 바닥이었던 수준에서 크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금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시중에 떠도는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투자하려고 대기한 자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대기 자금들이 이자 지급이 거의 필요 없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몰려 있거든요. 왜냐면 언제든지 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시 입출금 통장 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게 가장 최고 효자죠. 그래서 은행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예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픽스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코픽스 금리 중에서 약 70%가 이 예금 금리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금 금리 하락, 코픽스 금리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이는 결국 낮은 기준금리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대출 증가한다. 이게 내 자금만으로도 투자하면 상관없는데 꼭 자산시장 과열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광풍을 불거든요. 이 대출 받아서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이 자금들이 증시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3,300선을
돌파하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금리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서 자산시장의 예금으로서의 역할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 인상 대체 언제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자, 이러면서 세 번째 뉴스와 연결이 됩니다. 채권시장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통화안정채권 낙찰금리로 본 기준금리 전망 8월 인상이 베팅했나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6월 28일 전일에 실시된 통화안정채 91일물 입찰에서 7,600억 원 규모가 0.62% 금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얘의 만기는 9월 28일이에요. 일반적으로 통화안정채의 금리는요, 기준금리보다 3에서 4bp 올라간 수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0.5%잖아요. 일반적으로 0.53에서 0.54 정도의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0.62%에 낙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한 번 올릴 때 25bp 0.25% 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3개월로 나누면 월 8에서 9, 0.08에서 0.09 정도 올리는 효과가 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0.8에서 0.9 정도가 채권 낙찰금리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0.62%의 금리에 낙찰이 됐다는 거는요, 3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미 8월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8월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주랑 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보면 매파로 돌아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주랑 은행 총재는 이것이 긴축이 아니래요. 코로나19의 긴급조치의 회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두 차례 정도 올려도 긴축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이주랑 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부총재보다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왜 8월 금리 인상이 중요하냐면은 8월에 첫 금리 인상이 되어야 분기마다 올릴 수가 있어요. 3분기 때 한 번, 4분기 때 한 번, 내년 1분기 때 한 번. 그러면은 이주랑 은행 총재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거든요. 그럼 총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긴급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5%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현재 물가 불안이 내년 1분기까지는 무조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이 1.25%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는데 8월 그 금리 인상이 그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죠. 자, 7월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7월 금통위 이전에 나오는 지표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막무가내로 7월에 그냥 소수 의견 낼 수는 없겠죠.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도 좋아지고 물가도 좀 불안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2분기의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2분기 끝인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이 나와야 3분기 넘어가면서도 좀 물가 부분에서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해 버리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금통위원회 매파적 성향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2일 날 발표되거든요. 지금 전망치는요 2.5에서 2.8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 2.6보다 더 높게 진행되면 7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이미 물가 불안과 금융 불균형 지속에 따른 8월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7월 2일 날 발표되는 6월 CPI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6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안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거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긴축 스탠스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절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 한번 찾아오면은 전 세계를 휩쓰는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한번 오게 되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와 이어졌다는 부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